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의 하객진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마지막 12척의 배와 같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진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순서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광주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전날 열릴 예정이던, 그러니까 19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최할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검사장들의 모임이 악영향을 줄까봐 조심조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지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광주는 문찬석 검사장이 지검장으로 있는 곳이죠. 공교롭게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방을 방문했는데 한 곳은 부산, 한 곳은 광주였습니다. 한 곳은, 그러니까 부산은 한동훈 검사장이 있고요. 또 광주에는 문찬석 검사장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고 신복이라는 사람들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방 순시를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신복들을 쭉 둘러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광주 5.18 단체들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특히 5.18 이 5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윤 총장을 방문했는데요. 이 전두환이 지금 광주 시민들 그리고 5.18 우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또 그런 책을 써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정에도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검찰은 이 전두환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 5월 단체 어머니들이 몰려갔는데, 자, 윤석열 총장 본척 만척했습니다. 글쎄요, 윤석열 검찰총장 대학 시절에 그 5.18을 일으킨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해서 참 많이 알려졌었는데, 글쎄 그때 그 마음 아직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최근에 서초동 주변에 모여들고 있는 뭐 화환이니 뭐 지지 플랜카드 때문에 정치 뽕을 드신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순서 제가 윤석열 총장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운 뉴스라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설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이 김건희 씨의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내사를 했는데,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아서 당시 금감원이 우리는 검찰하고만 거래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수사를 더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종목은 뭐냐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BMW, 벤츠 같은 이런 독일제 고급 승용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회사가 주가를 띄우는데, 이 도이치모터스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중반까지 주가 조작을 한 흔적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과정에 김건희 씨가 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도이치모터스의 오너라는 사람은 권오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모 씨라는 주가 조작 선수를 만나서 이 주가 조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불러와서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에 가담하게 했다는 거죠. 당시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4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40만 주에 현금 10억 원을 보태서 주가 조작의 실탄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시 경찰은 왜 수사를 중단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금감원은 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을까요? 금감원이 우리는 검찰하고만 거래하겠다라고 했다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자료가 필요하다면 넘겨주는 게 맞는 건 아닌가요? 왜 넘겨주지 않았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느냐? 2010년,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벌어졌던 2010년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과 결혼하기 전이다. 결혼하기 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아이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무렵에 윤석열 총장이 김건희 씨랑 동거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도 나와요. 자, 뭐 동거고 뭐고 이런 거 다 제껴두더라도, 그건 뭐 사실이 아니라 치더라도. 그렇다면 2013년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13년 그 당시 경찰 수사는 왜 중단됐느냐? 혹시 윤석열 총장이 거기 개입한 거 아니냐? 2013년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참 끝발 날릴 때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한참 쥐락펴락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끝발이 있을 때죠. 자,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경찰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이러니까 검찰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4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밉보여가지고 전국을 좌천당한 상태에서 전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런 흠집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이 가만히 놔뒀겠느냐? 자, 뭐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 뭐 실제로 김건희 씨가 뭐 혐의가 없을 수는 있어요. 없을 수는 있는데 수사조차 안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안 했을까? 그렇다면 김건희 씨 말고 윤석열 총장을 말고 그 윗선이 또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검찰 내에는 A팀과 B팀이 있다. 정권에 따라서 A팀이 잘 나갈 때도 있고 B팀이 잘 나갈 때도 있는데 당시 윤석열 총장은 B팀이었다. 그리고 A팀과 B팀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잘 나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는 정권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A팀이 할지 몰라도 B팀을 완전히 날려버리지는 않는다. 왜? 정권 바뀔 때를 기다려서. 그 B팀이 올라가면은 또 A팀을 또 케어해주고. 왜 그러느냐? 결국 A팀과 B팀은 둘 다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그런 조직이 있긴 해요. 검찰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국정원 조직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정권에 따라 가지고 A팀과 B팀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실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권 기간 동안에 밀려난 쪽은 저기 아프리카 잠시 갔다가 오는 거예요. 대신에 자르진 않는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거는요, 수사는 분명히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못했더라도 지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소시효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이 1년을 함부로 뭐 허투루 보내지 말고요. 우리 이걸 꼭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의 태도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사실 이 윤석열 총장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 요거는요, 이번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들은 것만도요 벌써 몇 번째예요. 재밌는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 6월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딱 지명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당시 그때 그 모 종편에서 조금 잘 나갔거든요. 패널로 막 출연하고 그랬어요. 자, 어느 날 그 모 종편에 출연을 했을 때 바로 그 종편 소속의 어떤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얼마 못 갑니다. 부인 때문에 날아갑니다. 아니, 왜요? 이랬더니 그 총장 부인이 말해요. 신정아 씨랑 똑같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학력 위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뿐이면 다행이게 주가 조작도 있어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에도 그런 얘기가 또 들렸습니다. 모 보수 성향의 신문사는
그와 관련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윤석열 총장에게 확인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적어도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많은 언론들이 알고는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씨 의혹이 딱 터지자 언론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마치 이 일을 처음 들은 것처럼 아주 생소하다는 듯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측에 해명을 실어주기 급급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지금 7월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원래로 하자면 공수처가 착착착착 지금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총선이라는 정치 이슈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 없어졌죠. 네. 미래통합당 그 당에서는 공수처 폐지를 자신들의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가 지지부진해요. 여러분 이번 선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수처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없애버릴 건지 아니면 밀고 나갈 건지. 그래서 윤석열 총장 부인의 이 주가 조작 의혹 파헤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탄핵이란 말 참 요즘 많이 듣고 있죠. 2016년, 17년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습니다. 자, 이 탄핵이란 말 그 뒤로 참 우리 국민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뿌듯한 민주주의의 역사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을 중간에 이렇게 내쫓았다는 거 싹 유쾌한 기억은 아니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 탄핵이라는 말을 미국 때문에 또 한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탄핵 하더니 얼마 전에 이제 탄핵에서 벗어났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미래통합당 이 자꾸 이름이 입에 착착 안 붙네요. 이 자유한국당이 입에 착착 붙었었는데 예. 어쨌거나 자유한국당인지 뭐 미래통합당인지 하여튼 그쪽 동네 사람들이 또 탄핵이란 말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가지고 총선에서 일당이 되면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예. 누구를? 예,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자기들이 일당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내쫓겠다 이겁니다. 자, 이게 이번에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극우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변이라고 있어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19일 문재인 선거법 위반 고발장이라는 것을 대검찰청에 접수시켰습니다. 선거법 위반 고발장? 예, 결국 뭡니까? 이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고 그 선거 개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 혹은 적극적인 지휘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뿐만 아니에요.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탄핵이란 말을 입에 올린 게 두 번째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한변 역시 공식적으로 접수한 게 이번이 처음이지 그 전에 여러 차례 자신들이 성명서를 통해서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서초동 한번 가보셨어요? 서초동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그 서초대로 거기를 딱 가보세요. 양쪽 길에 뭐라고 돼 있는지. 문재인 탄핵하라고 난리야. 이게 뭔 말하는 거냐? 지금 보수 세력들은 이번 총선을 뭘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을 잡아뜨릴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보수 세력들이 왜 주구장창 작년 7월부터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물고 늘어지더니 유재수 의혹을 들고 나오더니 그러다가 울산시장 문제를 또 들고 나오는 이유가 나온 겁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나와서 선거 때까지 끌고 들어가고
그걸로 결국에는 자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몰아내겠다. 이 계획을 이미 세워뒀던 겁니다. 이것은 검찰의 계획임과 동시에 이 보수 세력들, 극우 세력들, 수구 세력들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좀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한 두어 달은 됐을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 이전부터 이 계획이 착착착착착 진행되어 왔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가 뭐가 되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탄핵은 국회가 해야 돼.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야 되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제적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탄핵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탄핵 소추가 되는 그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장 90일 동안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난 혼란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그냥 국회의원 선거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가 되게 됐습니다. 분수령,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차라리 잘 됐다. 지금 저 보수 세력들, 검찰의 실제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쫓는 것이라는 게 이미 명확해지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잘 됐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은 속내가 무엇인지 훤히 드러난다. 자, 그러고 보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 순위에서 갑자기 2위로 등극했다는 거, 여러분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윤석열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네,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어제였거든요. 바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에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추징금 액수가 늘었습니다. 51억 원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형량도 1심에 비해서 2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느냐? 1심에서는 뇌물액이 119억 원이었는데 이것에 51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이 삼성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BBK 소송에 삼성이 소송 비용, 정확하게 말하자면 변호사 비용을 대납을 해줬거든요. 그 대납해준 변호사 비용이 고스란히 뇌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뇌물로 인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형량도 늘고 추징금도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수감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법정에서 재수감 명령을 내리자 그 자리에서 약 7분 동안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번에는 무죄 선고를 받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적어도 법정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보통 보석으로 한번 풀려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재수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뭐 설마 재수감이 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출석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지지자들하고 막 악수하고 아주 가벼운 분위기로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법정에서 재수감, 법정 구속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본인으로서는 엄청나게 당황했겠죠.
아니 도대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뭘 믿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중에서 삼성의 뇌물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중에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삼성 뇌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이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뇌물을 줬다 이런 정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1심에서는 그렇게 다투지 않았는데 2심 항소심에서는 삼성 측의 증인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 미국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 삼성이 대납했다고 하는 소송 비용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그 뭐 어느 법률 회사 그러니까 로펌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소속이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법원이 뭐 좀 알려주시오라고 해서 뭘 보낸다고 해서 그 로펌이 네 하고 뭐 증명서 같은 거 써줄 것 같아요? 안 써줘요. 그러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걸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사실 확인 조회를 좀 해오면은 그게 한국에 도착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2년은 걸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고속으로 와도 1년은 걸린다. 그럼 그동안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산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총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총선에 이긴다고 생각을 해. 아니 아까 심재철 의원 같은 사람이 왜 문재인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총선에서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긴다? 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즉 제적 과반수 3분의 2 혹은 그 근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시간을 좀 끌면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에다가 사실 조회해 주세요라고 재판부에다 억지를 쓴 거예요. 자, 재판부가 어처구니가 없죠. 검찰이 낸 증거만 보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정이 가능한데 아휴, 그래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주장을 하시니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변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로펌이죠. 에이킨 건프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이 사실조회서를 보내자마자 곧바로 답을 해 보내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실조회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법원이 바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에다 보내고 행정부에서 법무부에서 보내면은 법무부가 다시 외교부로 보내요. 외교부가 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 보내고 주미 한국 대사관이 미 연방 정부에 보내고 미 연방 정부가 주정부로 보내고 주정부가 또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거쳐서 로펌까지 가는 겁니다. 돌아올 때도 똑같은 길로 돌아와요. 그러면 오늘 도착해서 오늘 바로 써준다고 해도 한참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번은 정말 신속했습니다. 6개월이 채 안 걸렸던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황당하죠.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법정에서 또 어거지를 씁니다.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다. 다시 해달라. 자,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상황까지도 자신한테 그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 같아요. 법원이 이렇게 빨리 다시 해서 이렇게 사실조회도 안 하고 하는 거는 나를 배려해서 그런 거야. 나한테 결국에는 무죄를 때려줄 거야 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수감 되는지도 모르고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왔다고 해요. 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풀려났다가 다시 수감이 되면 정말 힘들다. 2배로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2배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어디 편치 않고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수감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를 뒤흔든 또 아주 핫한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이 공천과 관련된 소식이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김남국 변호사와 금태섭 국회의원 사이에 불꽃 튀는 설전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종편에도 많이 출연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뭐 프로그램이나 TV, 라디오를 종횡무진, 유튜브까지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 변호사죠. 그리고 지난해 이 촛불 집회 때 이 촛불 집회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에 대한 모두 10차례 고소 고발, 이 시민단체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소 고발의 직접 당사자가 우리 김남국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 김남국 변호사가 얼마 전에 민주당에 입당했죠. 지역구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갑을 선택했습니다. 강서갑 누가 있는 데라고요? 예, 금태섭 의원, 현역 의원으로 금태섭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는 금태섭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거물급 인사죠. 뭐 초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나름 뭐 자신이 그 신념을 가지고 당론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거물급 인사한테 도전장을 딱 낸 겁니다. 글쎄요, 저는 약간 무모하게 보였어요. 김남국 변호사가 뭐 종편이고 뭐 TV고 유튜브고 이런 데서는 좀 유명할지언정 그래도 이게 정치라는 게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조직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자기가 그렇게 잘 알지도 않는 자기 조직도 없는 그 강서갑에 왜 나갔을까? 저는 사실 솔직히 김남국 변호사가 동작을에 나오길 바랬어요. 동작을이 중앙대가 있는 곳이잖아요. 김남국 변호사가 중앙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은 그래도 동문들의 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김남국 변호사 거기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동작을에 누가 있다? 나경원이 있다. 그러면 딱 매치 딱 맞지 않습니까? 빅매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동작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 낫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작을에 가면은 예선 전통과는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강서갑을 간다. 이거는 사실 예선전부터 상당히 힘든 그런 고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왜 해필이면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하니? 라고 했는데 금태섭 의원의 생각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자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왜 이번 선거를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참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 변호사는 친조국이기 때문에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다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국 반조국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 조국 반조국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금태섭 의원이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런 프레임 말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금태섭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조국 반조국이란 프레임이 이제 이번에 선거의 초반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이 금태섭 의원 이거 해당 행위한 거 아닙니까? 아니 기껏해야 정치 초짜인 변호사 그거 하나 이기려고 그 난리를 쳐야 됩니까? 그렇게 당을 흔들어 놔야 되겠어요?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입니다. 재밌는 게 하나 떴어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이런 단체 카톡방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 단체 카톡방에서 오고 간 내용들이 그대로 TV조선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방송이 나가버렸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뭐라 그랬다, 또 김무순 의원이 뭐라 그랬다, 거기에 또 금태섭 의원은 뭐라고 반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이게 그냥 다 나가버려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부 통신망, 그것도 의원들끼리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일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고스란히 나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뭔가 딱 와닿았어요. 내부 통신망이나 내부 논의 내용을 외부로 흘려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누가 잘한다? 예, 검찰이죠. 누가 그 카톡 내용을 내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발 기사들 중에 정말 순수하게 검찰발 기사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 그러면서 누가 댓글을 뭘 남겼고 시시콜콜하게 올라와 가지고 하잖아요. 검찰 내부 통신망을 기자들이 어떻게 알아? 검사가 흘려줬으니까 알지. 그잖아요. 그럼 뭡니까? 검찰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흘려준 거거든요. 그것도 왜 그냥 흘려줬겠어요? 아니죠. 자신들이 유리하게 약간 마사지를 한 다음에 흘려줬겠죠. 자, 근데 이번 TV조선에 나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내부 단톡방 내용을 보면은 딱 그래요. 어떻게 자세히 읽으면은 금태섭 의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인데 그냥 척 보면 마치 김남국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 같이 보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역시 마사지가 좀 됐다는 얘기죠. 이거 역시도 검찰이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검찰에서는 상용화된 정치 공작 수법이다. 상용화된 정치 공작 수법, 기법, 정치 공작 기법. 자, 누가 했을까요? 확 와닿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참 갑갑합니다. 금태섭 의원은 이 김남국 변호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사퇴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20일 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많은 분들은 고유정 같은 사람이면은 이거는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이에 대해서 정말 법원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어쨌거나 뭐 무기징역은 해봤자 한 20년쯤, 25년쯤 되면 나오지 않느냐. 옛날에는 실제로 20년 정도 복역을 하면은 풀려나기도 했어요. 가석방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 30년 정도는 살아야지 뭐 가석방을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뭐 20년, 30년 뒤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고유정 지금 나이가 있긴 한데 뭐 할머니가 되더라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고유정이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습니다. 왜? 고유정의 범행이요, 참 잔혹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전 남편 탓으로 돌리고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전 남편을 살해했어요. 목적 자체가 대단히 불량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죠. 예, 사람을 이렇게 죽인 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 훼손한 것을 바다에다 뿌려버렸죠. 유족들이 그 시신도 찾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공간에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글쎄요, 그 아들은 평생 동안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것은 두고두고 자신의 그 트라우마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애기 엄마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예.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리 이걸 준비를 했죠. 그리고 반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남편이 날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성폭행하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요. 뭐 어디 뭐 하나라도 봐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 주장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법원의 판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인데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가족관계 쭉 뭐 범행의 사전 계획 의무, 준비 정도 쭉 하다가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즉 뭐냐면은 피해자가 한 명이면은 사형을 선고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비록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뭐 결과가 너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충분히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한 거니까 나쁘죠. 더 이상 봐줄 건덕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피해자 숫자가 한 명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하지 마라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어금니 아빠 기억하시죠? 어금니 아빠 같은 경우 그 사람 보면 정말 나빠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딸의 친구를 납치해가 죽였거든요. 정말 나쁘죠. 근데 그 사람의 경우에 1심에서는 사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의 숫자가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제가 볼 때도 무기징역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예외가 있죠. 어떤 경우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죽인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의붓아들 살해 부분이 유죄가 된다면 아마 사형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근데 뭐 안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심스럽지만 유죄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유죄 판결할 수 있는데 지금 간접 증거만 가지고는 죽은 아이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유정은 참 아슬아슬하게 사형을 면했습니다. 이 사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다.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자, 바로 이런 점들을 들어서 법원이 고유정에게 무기징역만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뭐 저도 이 법원의 판결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9일에는 여러 가지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죠. 그래, 징역 17년.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감옥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타다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도 있었습니다. 타다, 뭔지 아시죠? 이 타다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재웅 소카 대표인데요. 이 이재웅 씨가 이 법원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타다라는 게 사실은 렌터카거든요. 렌터카인데 렌터카는 그 운전사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운전기사를 제공할 수가 없는데 이 타다의 경우는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운영하는 게 택시처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콜택시다 라고 해서 검찰은 이 타다를 기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4개월 동안 1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됐죠. 자, 그런데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마자 이 법조계에서는 봐, 검찰이 이럴 줄 알았어. 검찰이 그래서는 안 됐어. 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 잠시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검찰이 이 타다를 처음 기소할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무렵 이 타다 이재용 대표는 택시업계와 협상을 한참 진행하고 있었어요. 타다가 좀 양보를 하고 택시업계도 좀 양보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 이게 국토교통부가 중간에 중재를 서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해서 이게 좀 협상 테이블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 타다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업종이 기존의 업종하고 융합할 수 있고 서로 타협해가지고 서로의 영역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좀 사회적 대타협의 자리를 만들자는 게 바로 그 협상의 어떤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맞는 거 아닙니까?
항상 보면은 그래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은 어떤 산업은 쇠락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생깁니다. 뭐 기업이 몰락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 기업에서 다니고 있던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게 됩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가난해지게 되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쩔 수 없는, 한쪽은 뜨고 한쪽은 지는 사업이지만 한쪽이 얻는 수익, 뜨는 해가 얻는 수익을 지는 해한테 조금 나눠줘 가지고 이 과도기를 잘 건너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면서 이 협상 자체, 판 자체가 깨져 버렸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나를 기소를 해 버렸어. 그럼 이 협상을 하겠어요? 에이 때리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국토부는요, 타다하고 협상안까지 다 마련해 놨어요. 이게 조인식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완전히 다 백지 조각, 휴지 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왜? 누가? 검찰이 기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사회적 갈등을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 검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잘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이렇게 갑자기 확 치고 나오는 바람에 일 다 깨져버렸다. 자, 그러니까 검찰이 아주 황당한 변명을 합니다. 아니 2달만 기다려 달래며. 그래서 우리 2달 기다렸다? 그래서 기소했는데 뭐? 당시 국토교통부가 2달 정도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정말 딱 2달 뒤에 기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2달 정도 여유를 두고 그 2달 사이에 협상이 잘 풀리면 이걸 사법적으로 풀 일이 아니지 않느냐? 사법적으로 풀지 말고 우리 사회적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해결합시다. 2달만 시간을 주시오. 그 사이에 내가 합의를 볼게요. 이 얘기잖아요. 그럼 합의를 봤으면 기소를 하지 말아야죠. 2달만 기다려달라 했다고 2달 뒤에 탁 기소하면 그건 뭡니까 이거?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무슨 얘기가 나왔다? 검찰이 대통령한테 대놓고 대들었다. 대통령한테 덤벼들었다라고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을 하나 없애버리려고 대놓고 회방을 닿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뭐 검찰은 뭐 법 위반인데 뭐 어때? 그래서 내가 기소했는데 뭐 우리는 법을 지켰어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 결과 뭡니까?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자, 게다가 이 타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원에서도 한마디 했어요. 이런 건은 함부로 이렇게 기소하고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를 좀 지켜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법원 판결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침을 탁 가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해요. 솔직히 이건 검찰이 증거도 없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검찰이 증거라고 뭘 내세운 줄 아세요? 타다금지법이라는 거 아시죠? 타다금지법 아직 국회 통과도 못했어요. 아직 상임위원회에 있거든요. 그 타다금지법, 입법도 되지 않은 타다금지법을 입법이 안 됐으면 뭡니까 그거? 그냥 서류잖아요. 종이뭉치잖아요. 그거를 증거물이랍시고 법정에다 갖다 냈어요. 그게 뭐 증거물이야? 법이 돼야지 증거물이지. 법도 안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지금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데 그게 무슨 증거물이야? 그걸 어떻게 증거물로 법정에 내요? 말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게 증거물로 나올 정도면은 달리 말하면 뭐다? 유죄의 증거가 없었다. 이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증거도 없는데 타협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급하게 기소를 했다. 이거 아닌가요? 결론이? 그럼 달리 말해서 뭡니까? 검찰이 다른 나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 다른 말로 뭐? 문재인 연맥이려고 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습니다. 지금 검찰이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현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정상 아닙니다 지금. 물론 검찰 전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법 나옵니다. 뭐라고? 아니 총장이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아니 자기가 대통령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거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왜 이러느냐. 국민으로부터 임명받지도 않은
검찰총장이 어떻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직접 신임을 얻은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민주적 정당성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정신을 차릴 것 같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 정치 뽕을 맞은 상태. 자, 이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해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총선 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찍으셔야 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송경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송경호 부장판사가 이번에 인사이동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 남부지법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담당하던 형사 25부 역시 대대적인 변화가 왔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가 이번에 대등재판부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대등재판부가 뭐냐면요, 재판장, 우배석, 좌배석이 모두 비슷한 기수,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재판부라고 하게 되면은 재판장은 부장판사라고 해가지고 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좌배석, 우배석, 이 배석 판사들은 경력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 20년이 넘는 30년을 바라보는 그런 판사들로 다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대등재판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3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았던 형사 25부도 대등재판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바뀐 게 아니라 주심 판사까지 교체되게 됐습니다. 전부 교체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되느냐,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송경호 부장판사가 상당히 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을 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참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등재판부 형사 25부로 배속을 받은 판사는 김선희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8기, 그리고 권성수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9기. 이 정도가 되면은 이 검찰로 치자면 검사장급에 해당되는 판사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충분히 경력이 쌓인 분이죠. 이 3명의 판사들 중에서 주심 판사는 권성수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사건은 이 재판부 교체 과정을 보면서 좀 약간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권성수 부장판사라는 분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71년생의 연세대 출신이고 경북 안동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7년에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뭐 그런 걸 보면 뭐 괜찮은 분인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이죠. 당시 전교조 시국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 전교조 시국선언, 이 당시 때 시국선언에 나섰던 전교조 교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첫 번째 판사입니다. 그 이전에는 무죄 판결이 2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이 권성수 판사가 내린 유죄 판결이 첫 번째 유죄 판결이었고요. 그 뒤로 다 유죄가 나왔어요. 또 한편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뭐 다른 사진과 합성을 해가지고 문재인 빨갱이 이래가지고 한 이런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현직이에요. 현직 경찰관이 있었는데 이 현직 경찰관이 적발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죠. 문재인 빨갱이 해가지고 합성 사진을 유포한 현직 경찰관은 벌금 800만 원, 벌금 8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홍준표를 찍으라고, 지난 2017년 대선 때인데 홍준표를 찍으세요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이 벽보를 훼손하고 다닌 90대 참전 군인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선고 유예를 내립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GM대우에서 이게 여러분 저 노사 분규가 있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GM이 철수 안에 만회하고 그리고 당시 GM대우에 있던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학거에서 항의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 당시에 공장에 진입한 GM 대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또 벌금형을 때립니다. 글쎄요, 조금 이상하죠. 한편으로 보자면 검찰이 좋아할 만한 판사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이 판사들이 지금까지 어떤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과 이번에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로 연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항상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의 과거 전력을 볼 때 썩 개운치지 않습니다. 이 역시 검찰에 이 무슨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전해드린 소식 중에서 반가운 소식은 좀 없었죠. 좀 깝깝하고 화가 나는 소식이었는데 마지막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하고 대검찰청에 감찰 3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 있는 감찰본부에는 감찰 1과와 2과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과 하나를 더 신설해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만 감찰하는 그런 역할만 따로 맡기겠다라는 그런 보관을 밝혔습니다. 이 감찰 3과에는요. 감찰과장과 함께 검찰연구관 2명 그리고 국제협력 담당관 1명 등 모두 4명이 배속될 예정이고요. 그 밑에 또 직원들도 많이 배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직은 지금까지 검찰 내부에서 특별감찰단이라는 임시조직 형태로 좀 운영되던 것이었는데 그 임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바꾼 겁니다. 이 특별감찰단은 사실 만들어진 지가 좀 됐어요. 이게 옛날 진경준 검사장 그다음에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가 터졌을 때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2016년 10월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벌써 4년이 됐죠. 그러니까 4년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폐지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 정규직으로 바꿔주든가 할 때가 됐는데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꿔준 셈이 됐습니다. 감찰 3과는요 앞으로 검찰 고위 간부 정확히는 검사장과 차장검사 그리고 고검장 고등검사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감찰 활동을 벌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누구도 포함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은 됩니다. 제가 또 미리 벌써부터 설레발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찰 3과장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은정 검사가 감찰과를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임은정 검사를 이 자리에 배치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속 시원한 소식으로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용진의 하객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